실제로 이강인 선수 PSG 라커룸, 파리 라커룸에서 인싸 중에 하나다. 부끄럼 많아 보이고 믹스존에서 인터뷰 때 말이 별로 없는 선수지만 팀 내에서는 부침성 있고 유쾌하고 직구준 선수로 꼽힌다. 볼레티비 성욱입니다. 자,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쉽게 선발 제외가 됐었던 이강인 선수였죠. 랭스와의 리그 한 경기에서는 예상대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날 이강인 선수의 주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83분 뛰었고요. 평점 포트몹 기준으로 7.1점 나왔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만 슈팅 3개 기록을 했고 유효 슈팅 하나 있었고요. 패스 48번 시도해서 무려 94%의 성공률. 그 중에 키패스 2번 나왔습니다. 볼터치 71번 있었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는 4번, 드리블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했고요. 수비 가담 많이 해서 이제 리커버리도 4번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상대팀 랭스에서는 양쪽 윙에 일본 국대 2명, 나카무라와 이토 주냐 선수가 뛰었는데요. 이 중에 나카무라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랭스가 앞서갔습니다. 후반전에 덴벨레가 들어오자마자 동점골 넣으면서 그 사각인데 그걸 넣더라고요.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현지에서 선발 라인업을 보고 예상을 했던 포메이션인데 실제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이날 4백이 아니라 3백으로 나왔고요. 3-5-2 형태를 기반으로 일단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전방에 이제 그 두에 선수하고 콜롬 무아니 선수가 투톱처럼 배치가 되면서 경기를 했는데요. 근데 좀 운용 그 로직이 좀 달랐어요. 콜롬 무아니가 라이트 윙으로 많이 빠져서 터치라인 플레이를 했고 두에가 제로톱처럼 중앙에 좀 많이 위치를 했지만 좀 내려와서 이동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 빈 공간 추전방을 많이 좀 찾아 먹으면서 공격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바르콜라가 쓰리톱의 왼쪽 그 윙백 같이 윙어처럼 위치를 했지만 실제 움직임 윙백처럼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날 그 라이트백인 하키미 선수한테 휴식을 줬죠. 에니케 감독이. 자이르 에메리가 수비 시에 라이트백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보도를 보니까 자이르 에메리가 뭐 유스 때도 그렇고 이 사이드백 위치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언밸런스한 3-5-2와 3-4-3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자이르 에메리가 이제 라이트 윙백처럼 움직임을 갖지만 온더볼 상황에서는 중앙으로 좀 들어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앞쪽으로 좀 전진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상당히 좀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전술 운영인 거죠.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이나 전술적인 이해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좀 약간 전술 변태스러운 그런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발에 센터백을 3명을 넣습니다. 파초, 베랄도 그리고 마르키뉴스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연한 그런 경기 운영을 좀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경기 운영 역시 말씀 앞에 드린 것처럼 이제 온도볼 상황에서 요 베랄도, 파초, 마르키뉴스 순서대로 이제 왼쪽에서 3명의 센터백 형태로 서고 자이르 에메리하고 바르콜라가 이제 사이드에서 좀 그 폭을 담당하는 굉장히 좀 상대 입장에서 이걸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 예상에서는 기존대로 이제 오른쪽 메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잘라라고 부르는 그 위치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였지만 뭐 실제로 기본 위치는 거기였는데 이날 에네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유연한 그런 움직임을 좀 지시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전반에는 상당히 전진을 해서 이제 무한이가 오른쪽으로 빠져 있을 때 최전방까지 오르내리면서 아주 그 유의미한 위치, 상당히 그 득점에 가까이 다가가는 위치까지 전진을 했고요. 특히 이제 상대 문전에서 위협적인 동작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후반에는 완전히 라이트 윙으로 이동을 해서 좀 뛰는 상황도 있었고요. 기본적인 우잘라에 있다가 오른쪽 윙으로 갔다가 또 후반 20분에 두에가 빠지고 덴벨레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덴벨레한테 그 오른쪽 윙 자리를 내주고 이강인 선수가 다시 이제 메잘라 자리로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비티냐가 빠지고 파비앙 루이스 들어오면서는 다시 이제 메잘라에서도 왼쪽 메잘라로 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 정말 그 뽕을 뽑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6분에 마이올로하고 이제 교체가 돼서 나왔는데요.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는 저는 활약 괜찮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그 경기 중에 수차례 역할 또 그 임무를 바꿔가면서 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좀 뭐 무난하게 소화했다고 보고요. 전반전에 이제 기본 포지션은 우잘라지만 굉장히 어떤 프로그레시브하게 움직이면서
공격에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고요. 주요 장면들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전반 3분에 보시면은 최후방에서 파초가 공을 잡고 있을 때 3백에 이날 중앙에 파초가 배치가 됐었는데 랭스 수비진이 미드필드 좁히려고 올라오는 거 그 타이밍에 전방으로 이강인 선수가 손짓하면서 뛰어가면서 패스 유도해서 슈팅까지 노리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게 타이밍이 살짝 안 맞으면서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무한이가 이제 벌려 있을 때 다른 선수들 내려오면서 수비를 좀 끌어들일 때 그 뒷공간이 생기는 그 순간에 굉장히 유의미한 침투였던 거죠. 그러니까 랭스가 중앙을 좁히려고 나오는 거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했던 그런 플레이였는데 무산이 되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도였고요. 전반 21분에는 박스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수비 끌고 내려가면서 크로스 올려준 거를 진짜 지체 없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앞서 토트넘 경기 볼 때 박스 안에서 볼터치 불필요하게 한 번씩 더해가지고 슈팅 못 가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 교사죠. 토트넘 교수들이 최근에. 근데 이강인이 여기서 지체 없이 발리로 그냥 이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골키퍼한테 막혔어요. 전반 39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무한이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강인이 이제 윙어로 빠져서 움직였는데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가운데 침투하던 동료한테 기가 막히게 굴려주는 모습. 확실히 시야가 남다릅니다. 탁월해요. 또 후반전 들어와서도 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후반 9분에 이게 좀 이날 경기에서는 가장 좀 아까웠던 그 장면이죠. 이때 이미 오른쪽 윙으로 확실히 이동을 한 상황이었는데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진짜 이거 기가 막힌 크로스였죠. 이게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대 선수들을 무더기로 벗겨내면서 바르콜라 머리에 딱 갖다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콜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화들짝 놀란 슈팅을 하면서 문전 5m 거리에서 유유 슈팅도 못 만들고 그냥 골대기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은 PSG 파리 생제르맹이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을 빨리 얻어서 역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바르콜라 이날 못했어요. 현재 언론 평점도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지 않았고 아무튼 이날 이강인 선수 우잘라 우잉 좌잘라 두루 소화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신뢰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물론 중요한 경기 때 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죠. 선발 진공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 저도 아쉽고. 근데 감독이 분명 이강인 선수의 쓰임새라든가 또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을 굉장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이는 게 중요하고 또 에니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가 이 팀에서 계속 이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앞으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죠. 그게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현지 최근자 르파리지앙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에니케 감독이 지난 여름에 이강인 붙잡아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주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에니케 감독이 지난 여름에 이강인을 팀에 잡아두고 싶어 했고 구단 역시도 많은 팀들이 관심 보였지만 이강인을 팔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강인이 지금 파리에서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먹고 자고 축구만 생각한다. 의식이라든가 외부 활동 거의 안 한다. 매 경기 풀타임 뛰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 PSG 라커룸, 파리 라커룸에서 인싸 중에 하나다. 부끄럼 많아 보이고 믹스존에서 인터뷰 때 말이 별로 없는 선수지만 팀 내에서는 부침성이 있고 유쾌하고 직구준 선수로 꼽힌다. 그만큼 좀 사교성이 있고 팀 내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 멤버 중에 하나라는 건데 보면 이제 이전 소속팀들에 비해서 규모가 큰 도시 그리고 큰 클럽이어서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네이마르 하고 빠르게 친해졌을 정도로 유머 감각이 좋고 동료들과도 빠르게 가까워졌다. 지금은 아센시오, 하키미, 덴벨레. 이 정도면 팀에 거의 뭐 인싸 오브 인싸 아닙니까? 네, 이 선수들하고도 무척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그중 아센시오는 이강인에게 도움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는 큰형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들. 자, 한번 현지 주요 매치 평점 한번 볼 텐데요. 레키프에서는 1대1로 비긴 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파리가 강팀이잖아요. 점수가 짭니다. 이강인 선수 5점 받았고요. 근데 팀 내에서 높은 편이에요. 팀에서는 이제 필드 플레이 중에서는 파초, 네베스 이 선수 6점 받았는데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베랄도, 바르콜라 왼쪽 라인은 뭐 실점도 이제 그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3점으로 혹평을
좀 받았고요. 이강인 선수 평가 내용 보겠습니다. 5점 주면서 최근 출전 경기에서처럼 기동성 있는 모습으로 경기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했었다. 위치 선정과 침투가 좋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후 볼터치가 줄어들었고 경기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교체가 됐다.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약간 좀 기발한 좀 전술을 한번 시도를 해봤던, 하지만 4점 받았고요. 가짜 9번과 콜로무아니 오른쪽 윙 기용은 먹히지 않았다. 이후 콜로무아니와 이강인의 위치를 바꾸기도 했지만 효율적이지 않았다. 덴벨레 투입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좋았다.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죠. 자, 그리고 르파리지앙 평점도 보면 여기는 이제 파초 선수하고 네베스 선수한테 6점이 똑같이 줬고요. 그 다음은 5점 받은, 두 애가 5점이 있군요. 그 다음에 이강인과 마르키뉴스가 5점. 야, 나머지 선수들은 뭐, 네, 상당히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좀 모험적인 시도, 실험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경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좀 배경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유럽 대회 그리고 리그 병행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그보다는 유럽 대회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리그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좀, 네, 감독이 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 구성에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의 전술적인 구상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강인 선수도 아쉬움이 있을 거고 이강인 선수 팬들도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도 뭐늘 아주 뭐 대단한 활약들, 뭐 팀의 최고 뭐 이건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전술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능성 또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성과도 점점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 입지는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다. 앞으로 더 기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리, 네, 랭스와의 경기 1대 무승부로 끝난 경기 리뷰 해봤습니다.